이제 출제 유형 공약을 보면서 실제로 그런 것들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하나씩 이제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언어 추리입니다. 유형 특징인데요. 제시된 조건을 토대로 올바른 전제 또는 결론을 도출하거나 결론의 옳고 그름을 파악하는 유형의 문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전제 찾는 게 진짜 어렵죠. 결론 찾는 거는 그래도 어떻게든 뭐 한번 해보겠는데 전제 찾는 거는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이게. 그리고 이제 전제 찾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냥 단순한 조건명대로 되어 있는 거라면 어떻게 그냥 문제를 조금 뭐 이렇게 선으로 연결해 본다든가 해서 해볼 수가 있는데 화살표로 연결한다든가. 근데 이제 어떤이란 명제가 들어가 있는 어떤 뭐는 뭐다라는 식의 정원 명제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도 이제 쉽지가 않거든요. 하기 때문에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런 공식들을 이용하면 좀 좋죠. 30문항 중 10문항이 출제된다고 했는데요. 한 문항당 85초라고 되어 있긴 한데요. 이게 10문항 이거는 확정적인 건 아닙니다. 보통 10문항 이상이고요. 기본적으로. 조금씩 이게 왔다 갔다 하긴 합니다. 그리고 한 문항당 85초, 이것도 85초라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이건 평균을 좀 잡아먹는, 그러니까 평균보다는 좀 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영역이다라는 걸 일단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언어 추리 영역은 크게 두 가지, 명제 추리하고 조건 추리로 나눠져 있다. 자, 세부 유형 같은 경우 이렇게 두 가지가 다 나왔습니다. 무조건 이거는 항상 나온다고 보셔야 되겠죠. 가장 중요한 파트이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최근 출제 경향, 언어 추리가 출제 비중이 가장 높다. 그 다음에 언어 추리 유형은 세부 유형의 변동이 거의 없다. 계속 반복해서 출제되고 있다고는 하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문제 유형이 비슷하다고 해서 그 문제까지 비슷한 건 아니죠. 그래서 이제 문제 하나하나마다 약간 그 어려운 측면이 좀 있긴 합니다. 자, 첫 번째 명제 추리 같은 경우는 명제하고 3단 노법에 대한 거 확실하게 익혀야 된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이론으로 정리를 좀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명제 추리, 조건 추리 문제는 제시된 명제와 조건을 간단한 도식이나 표로 정리하는 게 좀 필요하다. 그리고 경우의 수를 빠짐없이 확인해서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도식 같은 거 적을 때에도 뭔가 약간 기호화 시킬 때도 약간 이런 식으로 기호화시키면 편하다. 이런 얘기도 말씀드렸었고요. 그렇죠? 조건 추리 같은 경우에도 어떤 식으로 이제 연결하면 편하다. 이런 얘기도 좀 말씀을 드렸었죠. 자, 명제 추리 문제를 먼저 좀 보도록 할까요? 해마다 꾸준히 출제되고 있는 문제다. 그 다음에 이 삼성의 명제 추리는 다른 곳의 명제 추리와는 달라서 정원 명제, 그러니까 단순한 조건 명제로 풀 수 없는 뭐 어떤 뭐는 뭐다, 뭐하는 것 중에 뭐하는 것도 있다라는 식의 그런 명제들이 꽤 많거든요. 하기 때문에 훨씬 어렵죠. 지난 시험에서는 4문항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얘 같은 경우에는 뭐 4문항, 많으면 6문항까지 나오기도 하고요. 얘네 같은 경우는 이제 공식이나 어떤 벤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푸는 거를 안다면 얘네들 아까 말했던 그 85초도 아니고 뭐 30초, 40초 안에 확 풀어낼 수도 있는 거거든요. 하기 때문에 그런 기술들이 아무래도 시간을 줄이는데 상당히 유용합니다. 전제 2문장, 결론 1문장 이 제시되는 3단 논법 형태의 문제이긴 한데 이 3단 논법에 들어가 있는 명제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정원 명제이기 때문에 좀 이제 문제가 어려워지는 거죠. 자, 문제를 보죠. 다음 결론이 반드시 참여되게 하는 전제를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 이래요. 전제를 고르시오라고 해서 이 문제를 딱 놓고 여기에 올바른 전제가 뭐냐라고 주관식으로 물어보면 이건 답이 하나가 아니에요. 주관식으로 물을 땐 답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전제가 들어가냐에 따라서 이게 이제 결론이 도출되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선택지에서 1, 2, 3, 4번 중에 뭐가 가장 올바른 전제냐를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결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을 이용해서 선택지에 있는 것들 중에서 공식이 안 맞는 것들은 지워내고 공식에 맞는 것만 답이다. 이렇게 이제 찾아내시는 것도 방법일 수가 있는 거죠. 자,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요. 푸는 방식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 명제를 바라보는 방법의 차이인데 여러분께서 많이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기본기에서는 간단하게만 설명드렸었는데요. 자, 이걸 가지고 동그라미, 세모, 네모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걸로 해보죠. 왜냐하면 전제 찾기 같은 경우에는 동그라미, 세모, 네모로 문제를 푸는 것이 편합니다. 그리고 이런 거를 물어보시는 분도 있어요. 여기에서 어떨 때 공식을 이용하고 어떨 때 벤다이어그램을 이용하고 어떨 때 그냥 조건 명제로 그냥 대우를 이용해서 푸느냐라고 물어보시는데요. 언제 그냥 조건 명제나 대우를 이용해서 푸는가는 것은 선택지나 이 3단 논법의 어느 명제에서도 어떤이란 말이 없을 때 뭐뭐 하는 사람 중에는 뭐뭐 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식의 명제나 어떤 뭐뭐는 뭐뭐다, 어떤 뭐뭐는 뭐뭐가 아니다라는 식의 명제가 아무 데도 없다면 이것은 그냥 조건 명제로 풀어도 돼요. 대우를 이용해서. 근데 그런 것이 최소한 하나라도 나온다면 어떤 뭐뭐 하는 것은 뭐뭐 하는 것도 있다라는 이런 명제가 있을 때는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조건 명제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제 벤 다이어그램이나 공식을 이용해서 풀거나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자는 이제 전제 찾기 같은 경우에는 공식을 이용하는 게 편하고요. 자, 그럼 공식을 이용한다고 하면 동그라미, 세모, 네모를 한번 찾아보죠. 여기서 동그라미라고 하면 결론부터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결론의 앞에 있는 게 동그라미입니다. 야구 유니폼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 이 모든이란 말은 무조건 앞에 문장의 제일 앞에 붙여버리면 여러분께서 좀 이해하기가 편해요. 모든 야구 유니폼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 모든이란 말이 뒤를 꾸미는 경우는 없습니다. 무조건 앞에 있는 명제를 꾸밉니다. 뒤에 있는 것은 긍정, 부정으로 달라지는 거지 모든 어떤으로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반대로 앞에 있는 것은
그 모든 어떤으로 달라지는 것이 긍정 부정으로 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앞에는 모든 어떤으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야구 유니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 야구 유니폼 동그라미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응원가를 알고 있다. 응원가를 네모라고 할게요.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다 좀 적어보면 동그라미는 유니폼, 그 다음에 네모는 응원가 이렇게요. 근데요, 자, 이쪽으로 와볼까요? 여기 응원가가 여기 있죠. 네모. 그 다음에 여기 유니폼 같은 경우는 없죠. 그 다음에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을 세모라고 합시다. 결론에는 없는 개념이니까요. 자, 이렇게 잡아서 문제를 푼다라고 하면 얘는 안 돼요. 왜 이렇게 문제를 풀면 안 되냐면 제가 여기다가 확실하게 적지는 않았었는데 다시 한번 정확하게 적어보면 이 동그라미가 뭐냐면 야구 유니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이 네모는 뭐예요? 응원가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동그라미 잡은 건 응원가를 알고 있는 사람으로 잡았어요. 근데 이 앞에는 뭐예요? 응원가를 모르고 있는 사람이죠.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명제의 앞부분 같은 경우는 모든 어떤으로만 달라지는 것이지 모든이냐 어떤이냐로만 달라지는 것이지 긍정이냐 부정이냐로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하기 때문에 이 앞에 있는 것은 무조건 앞에 있는 것을 그대로 동그라미 세모 네모를 정해야 해요. 그런 것들이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면 이 공식을 활용해서 문제를 푸는 게 상당히 어렵고 복잡해집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저는 그냥 밑작업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밑작업이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면 공식이 막 틀려버리거나 잘 적용이 안 되거나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동그라미, 세모, 네모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그 개념을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정확하게요. 이게 긍정이냐 부정이냐도 정확하게 잡아야 돼요. 세모 같은 경우는 여기서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으로 잡았죠. 좋아하는 사람. 자, 그럼 여기서 제가 좀 전에 이 네모는 이게 지금 안 맞다고 했잖아요, 서로. 안 맞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얘 같은 경우에는. 크게 방법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 첫 번째 문장 같은 경우는 이게 대우를 활용할 수 있죠. 왜냐하면 모든이란 말이 들어간 것은 대우처럼 비슷하게 바꿀 수 있다고 했단 말이에요. 얘도 마찬가지로 대우처럼 바꿀 수 있기도 하거든요. 하여튼 얘를 대우처럼 바꿔서 그 개념에 동그라미, 세모, 네모를 맞춰주는 것도 방법이고요. 아니면은 여기에서 얘는 앞에 있고 얘는 뒤에 있잖아요. 앞에 있는 것은 긍정, 부정을 바꿀 수 없지만 뒤에 있는 것은 긍정, 부정을 바꿀 수가 있거든요. 하기 때문에 이 네모를 애초에 응원가를 알고 있는 사람으로 잡지 말고 응원가를 모르는 사람으로 잡는 것도 방법일 수 있어요. 이렇게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주연 부주연을 따질 때 이제 동그라미 세모 네모를 정했으면 주연 부주연을 따져야 되잖아요. 주연 부주연을 따질 때 요거를 이제 정해주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의 네모는 모르고 있는 모든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응원가를 모르는 모든 사람이기 때문에 얘는 주연이에요. 그죠? 그다음에 얘는요. 야구 유니폼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이니까 이것도 주연이에요. 유니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요. 그죠? 근데 요 뒤에를 보시면 요 세모 같은 경우는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다니까 이것도 주연이죠. 부정문이니까요. 얘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응원가를 알고 있는 사람으로 잡았나요? 아니죠. 모르고 있는 사람으로 잡았죠. 하기 때문에 얘는 응원가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죠? 응원가를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모르는 게 알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네모 같은 경우에는 이게 네모를 잡았으니까 응원가를 모르고 있는 사람으로 네모를 잡았으니까 여기 있는 문장은 응원가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다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게 주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같은 경우에도 여기는 부정문이고 여기도 부정문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죠? 왜냐면 모르는 사람이 아니다가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좀 보기 편하게 정리하면 네모, 주연, 세모, 주연, 동그라미, 주연, 네모, 주연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럼 여기에 들어가야 될 건 뭘까요? 여기에 들어가야 될 건 이제 동그라미하고 세모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 플러스가 들어가야 된다. 이제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이 그림을 살짝 이제 좀 그려볼게요. 네모, 세모, 이거는 마이너스고요. 그 다음에 전제에 들어갈 건 동그라미하고 세모가 이제 일단 플러스가 들어가긴 해야 되고 동그라미하고 네모가 주연되어 있는 상태에서 마이너스가 되어 있는 상태가 되는 거고. 여기서 보니까 여기 결론에 맞으려면 이것도 이제 주연이 돼야 되겠죠. 결론에 주연되어 있는 게 있으면 전제에도 주연되어 있어야 된다. 이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모 같은 경우에는 상관없죠. 첫 번째가 주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제에서는 주연되던 주연되지 않던 상관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럼 이제 현재 이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선택지에서 답을 한번 찾아보는 걸로 할까요? 선택지로 넘어가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자,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뭐부터 시작을 해야 되냐면 여기 있는 것들이 동그라미, 세모, 네모들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 것으로부터 문장이 시작되는 것부터 봐야 돼요. 쉽게 말하면 동그라미하고 세모, 다시 말해서 유니폼이 있는 사람과 그다음에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좋아하는 사람 유니폼 맞죠? 유니폼 뭐 좋아하지 않는다. 이거는 좋아하지 않는다지만 뒤에 있는 건 긍정, 부정이 바뀔 수 있는 거니까 맞는 거고요. 유니폼 좋아한다. 좋아하는 유니폼.
5번은요. 유니폼 좋아한다로 돼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앞에 보면 유니폼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하기 때문에 유니폼을 가지고 있지 않은 어떤 사람은 야구를 좋아한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바꿀 수 있으면 다른 말로 바꿔보고, 그러니까 이 유니폼을 가지고 있는 이라는 문장이 나올 수 있도록 바꿀 수 있으면 바꿔보고, 그렇지 않다면 위치를 바꿔보는 것을 좀 바꿔보고 해서 요 동그라미하고 세모가 무조건 맞게 만들어야 돼요. 그게 맞게 만들어지지 않으면 무조건 틀렸다고 보면 되는 거거든요. 얘 같은 경우는 어떤 A는 B이다 의 형태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A는 B이다라는 형태는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 그림이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A하고 B가 서로 바뀌어도 상관이 없죠. 그죠? 어차피 좌우 대칭인 문장이니까요. 그래서 이거랑 같은 문장은 어떤 B는 A이다.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이 문장은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이런 거를 어떤 분들은 이건 명제 역이 성립한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는데 그거는 잘못된 말이고요. 이건 역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이거는 환위라고 해서 이제 자리를 바꾸는 거 이런 거로 이제 우리는 설명합니다. 정원 명제에서 환위, 환질, 이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어쨌든 그런 어려운 말은 빼고라도 어쨌든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어떤 B는 A다. 그럼 이 문장 5번 문장을 바꿔보면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앞에 있는 개념은 유니폼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 뒤에 있는 개념은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 그럼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은 앞에다 놓고 유니폼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뒤에다 놓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장을 다시 바꾸면 어떤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은 유니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유니폼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나 유니폼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이 문장이랑 이 문장은 똑같은 문장이에요. 그래서 5번은 이렇게 바꿔가지고 역시 보게 된다면 야구, 그죠? 역의 조함, 그 다음에 유니폼을 가지고 있는지 가지고 있지 않은지 여부는 뒤에서 이제 긍정부정이 바뀔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과 유니폼의 관계로 문장이 구성되어 있는 거다라고 정리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따지면은 결국은 동그라미하고 세모로 구성된 문장인 것은 다 맞아요. 이제는 공식에 집어넣으면 됩니다. 첫 번째,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해야 되니까 플러스가 나와야 되는 거죠. 따라서 부정문은 다 틀렸습니다. 2번 틀렸고요. 그죠? 그 다음에 좋아한다,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지 않다. 역시 틀렸네. 얘도 틀렸네요. 그죠?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모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공식이죠. 세모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가 주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주연되든 안 되든 상관이 없거든요. 볼 필요 없지만 동그라미가 중요하죠. 유니폼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전제에서도 유니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연이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결론에 주연이 돼 있는 거니까. 하기 때문에 앞에 있다면 모든 유니폼을 가지고 있는 사람, 뒤에 있다면 유니폼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자, 유니폼을 가지고 있다로 끝나죠. 유니폼이라는 말이 주연돼 있지 않잖아요. 하기 때문에 얘도 답이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유니폼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 얘는 괜찮네요. 근데 4번 같은 경우는 유니폼을 가지고 있다. 역시 유니폼이란 말이 주연돼 있잖아요. 부주연돼 있잖아요. 하여튼 얘도 답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1번하고 4번 같은 경우는 유니폼이 부주연돼 있기 때문에 답이 안 된다. 해서 답은 3번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